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문인하라는 나라는 중국에서는 그림이 소재가 되기 훨씬 앞서서 신문의 소재로 등장하였습니다. 사분자라는 총칭이 생긴 시기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명대에 여러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묵화는 중국 당나라 시기에 처음 개발되었는데요. 왕류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수묵화에 색을 입힌 가구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술은 송나라 시기에 더 세련된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중국이 몽골을 발견한 직후에는 한국에도 전래되어 문인적인 교양의 하나로 중대로 오고 있습니다. 수묵화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대상을 윤곽선으로 그리고 속에 색을 입히는, 색을 칠하는 구도법으로 그려졌으나 10세기 전후에서 주로 먹으로만 그리는 몰골법으로 정착되어 요즘은 거의가 몰골법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병용은 하기는 하지만 몰골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예술에서는 사명의 풍자 또는 사명의 고귀한 사람들, 문자 그대로 네 가지의 싱불 나타낸 용어로 매화, 난초, 대나무와 국화를 의인화하여 사분자라고 부릅니다. 이 네 개의 식물 종은 유교에서는 군자라 불리는데 서양권에서는 이것을 신사와 비비기도 하죠. 이 네 가지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수묵화를 통해 묘사되어 문학적, 예술적 작품에서의 이미지로 전통에서 가치 있는 다른 미덕들 중에서도 종직, 순결, 겸손, 가혹한 조건에 대한 인내의 상징으로 되풀이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분자는 송나라 시대부터 중국 대화에 자주 사용되어 왔으며 나중에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예술가들에 의해 동아시아의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봄은 난초, 여름은 대나무, 가을은 국화, 겨울은 매화를 상징하며 사계절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계절의 전기를 묘사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순서가 좀 바뀝니다. 난초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나무를 하고 다음에 매화를 그리고 그 다음에 국화를 그립니다. 이거는 앞에 난초, 대나무, 매화의 그린 그 습작에 대한 반복적인 것이 국화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사분자 그림은 17세기에 독자적 학풍의 전통을 이루하였으며 18세기 이후에는 몽골을 주도하여 간소한 기교로 시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으로 남종문인화라고 불리웠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학풍은 물체의 표현과 색채의 설명을 주로 한 채색화적 국종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당나라의 이사훈이 시조로 송나라 때 전성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은 그때는 문치주의는 이제 문인들이 주로 정치를 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문인들이 글을 쓰다가 붓으로 글을 쓰다가 그림을 그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문인화를 우선시하고 채색을 하는 것은 장식 위주이기 때문에 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그 이후부터 지금도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문인화가 우선적으로 남종문이라고 부르고 북종문이라는 약간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때는 시대성으로 볼 때 그렇다는데 지금은 같이 대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북종화, 남종화의 유행과 더불어 사군자 기법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학우가 널리 보급되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의 그림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하원의 선발 시험에서 목적이 가산점이 가장 높은 과목으로 책정되는 또 군자, 사군자는 문인화가 뿐 아니라 직업학아들에게도 매우 보편적이고 인기 있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수목화 외에도 하원을 비롯한 직업학아들이 특유의 기능을 살린 채식가로 묘사하거나 사군자를 인물 하나 화조화의 부부적인 소재로 활용한 예도 많이 있으며 벽자를 굽는 간호에 파견된 하원들이 도자기에 청알료를 사용하여 사군자를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의 일용품에도 필상문으로 수용된 사군자 문양이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군자는 이상적인 상징성을 바탕으로 하여 문인화의 대명사이기도 하자 공예품의 주된 장식 문양으로서 널리 애호되었으며 사군자에는 단순히 옛것으로 치부해 버리기 힘든 도도한 연륜과 삶의 깊이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사군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군자에는 꽃과 선과 나무와 줄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서 사군자나 아니면 산수화 아니면 유화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그 사군자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군자를 벗삼아 올바르고 깨끗하게 살고자 했던 선인들의 노력을 돌이켜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선인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군자를 예를 들어서 마스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다른 것은 쉽다 아니면 용이하다 아니면 잘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사군자에는 모든 합리적인 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군자 중에 매화 그림, 겨울을 상징하죠. 매화 그림은 새한 사무로 꽃펴 매화는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1월달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하죠. 저 남쪽 같은 경우는 한 12월 중순 이후 되면 봄이 같은 게 피기도 해요. 꽃을 피우는 강한 생명이기 때문에 선비의 절규와 불굴의 정신을 뜻하게 되었으며 특히 북송 때 시인 인포가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아 평생 응유한 이후 그 상징성이 더욱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19세기 매화 그림의 대가 조희롱은 매화를 지극히 사랑하여 매화뱀풍을 둘러치고 매화배후에 매화멀카라 매화씨를 쓰고 매화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는 기존의 학풍과는 달리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핀 매화등치를 지그재그로 입으려 하늘에 크로즈업하여 비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난초 그림입니다. 난초는 예로부터 아름다움과 향기가 귀하게 여겨졌으며 특히 초나라 시인 구론의 시는 춘절의 대명사로 등장하고 공자의 가르침 중에서도 훈자와 동일시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난초는 서화 동원이라는 그 말처럼 붓을 중공으로 써야 되는 반드시
중국어로 써야만이 그 PD가 나타나는 그 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의 미학이라기도 해요. 선의 백동을 하면 난초가 되질 않아요. 중동을 써요. 그거는 서해에서 온, 그 사군자가 서해에서 왔다. 서화 동원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혼자의 가리킴 중에서 혼자와 동일시되기도 하죠. 충절의 대명사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문관도는 난초 그리기와 서해의 관련성을 더욱 강조한 추사 김정이 이후 본격적으로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말기 난초 그림은 쌍백인 흥승대원문 이하음과 민정은 각각 물기가 많은 출랑과 난잎의 끝을 뭉툭하게 뽑아내는 글란으로 일세를 흠나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하음은 그 성격을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잖아요. 강직하고 아주 날카로운 그 통찰력 같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난세에 다스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하의 난초 필부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서 그림만 봐도 이걸 어느 사람의 그림이다 할 정도로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인화는 사의화라고 합니다. 사의화. 작가가 그 마음을 베껴내는 그림. 자기가 의도한 그림을 베껴내는 그림을 사의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특히 이하응 그림은 사의화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체로 제가 맨 처음에 그 말을 하진 않았는데 작가의 마음을 베껴낸다. 그것은 사군자에서 다른 그림보다도 훨씬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사 선생님도 그분의 그 시대, 비접 시대죠. 제주도에 있을 때 그분의 그 시대의 상을 잘 나타내는 그림이 추사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사군자만 해도 그 난세라든지 그분의 지적 정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사군자만 해도 평생을 할 수도 있는 그림이 우리 문인화예요. 그 정도로 그 뜻이 굉장히 풍부한데 사람들은 보통 조금 하고 나면 다른 그림을 하는 애를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분은 50년 동안 난초만 그린 사람도 있어요. 그 난잎 끝을 뭉텅하게 한 민영명은 이하음과 또 다른 그 성격이겠죠. 세 번째, 국화그림. 국화는 곧 바로 남조 시대의 시인 도여명을 떠올릴 만큼 은자의 오랜 것으로 인식되면서 국화하면 도여명이라고 다 알고 있죠. 지조와 은거의 상징이 되었고 국화 그림은 사군자가 가장 넓게 유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심사정 이후 묵국도가 점차 그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심사정은 수묵화보다는 부드럽고 밝은 화해초 충도의 분위기를 내는 담채화를 즐기거든요. 기분도 담백한 필지의 수묵화에도 계절감이 느껴지는 자연을 배경으로 차리자면 국화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묘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화는 수묵이 발목 자체가 농, 중, 담 적어도 한 7가지의 명도가 있어야 그림 제대로 사는 그림이거든요. 두세 가지 가지고는 잘 그런 기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국화는 담색, 맑은 색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수묵화보다도 다른 한
사회나 모든 그림 중에도 20단체의 국화를 그리는 심사정이나 문인화가들은 국화를 절개 그리기도 했습니다. 김홍도는 담백한 필체의 수묵화 외에도 계절감이 느껴지는 자연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국화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대나무 그림입니다. 대나무는 생김에도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직선적인 때문에 조선시대의 충전을 의미하는 데 많이 사용하였죠. 이미 시경에서 군왕의 높은 덕망에 비유되어 신성된 바 있으며 대숲을 언거지로 삼고 유유자적했던 중림치련이나 그 난세의 그 왕조를 떠나서 대나무 숲에서 공부하고 살았던 중림치련이나 대나무 없이는 하루 살 수 없다고 한 왕희지의 아들 왕휘지의 이야기를 보면 혼자의 동반자로 입지를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묵직도의 한국적 학부는 이 점에서 완성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탄탄한 구성과 꼿꼿한 활력을 바탕으로 행사와 사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한말 김유진은 이분은 고종의 사사 선생님이었죠. 묵죽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김규진은 여러 해강 김규진이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바로 많이 나옵니다. 난초와 대나무가 특히 잘 그렸죠. 여러 종류의 대나무를 골고루 잘 그리는데 청중은 세밀한 윤곽선과 짙은 치색을 사용하여 부륵국을 그린 것입니다. 그때는 부륵국이 그리지는 했지만 부륵국 하나의 필법이니까요. 부륵국은 저 역시 부륵국과 몰국국을 변형해 쓰기도 합니다. 그 참 유명한 분이죠. 김규진 부륵국으로. 잔설이 채 가시지 않는 이런 봄, 추위를 무릅쓰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와 깊은 산중에서도 청초한 자태와 은은한 향기로 주를 말타는 난초, 늦가을 모든 꽃들이 시들어갈 때 꿋꿋이 모진 소리를 이겨내는 국화, 칼날 같은 눈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에도 그 부러움을 잃지 않는 대나무, 네 가지가 식물 한결같이 그 생태가 군자의 그릇을 닮아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 내난 묵죽 사군자라고 합니다. 특히 대나무는 어떤 그 계절 감각에 따라서 달리 불리지기도 합니다. 비가 오면 우주, 바람이 불면 풍주, 눈이 오면 설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그림 하나에 또 새로운 풍치가 맛볼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사군자가 문인들에게 창작되고 완성되기 시작하면서 그가 지니는 군자적 상징성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그 기법적 특징과도 적지 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화동운이라는 말처럼 사군자 운필은 대체로 서예 피부를 따릅니다. 일례로 1999년 이전에는 사군자가 서예에 속해 있었습니다. 한 장르가 통일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사군자와 십군자를 통하는 서예 파트에 되어 있습니다. 워낙 그 문이나 인구가 넓다 보니까 사군자, 십군자 인구가 넓다 보니까 하나의 장르를 통일을 했어요. 문이나 분으로. 그리고 99년 이후부터는 지금은 문이나가 어느 장르보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모전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보통 한 공모전에 가면 그 3분의 1 이상은 다 그 많은 장르 중에 문이나 인공도 그렇게 많아졌어요. 서와 동원이라는 말처럼 사고자 은필은 대체로 서의 패턴을 따릅니다. 문인들이 일상에서 글씨를 쓰던 붓과 먹을 이용하여 약간의 형상성을 가미하면 곧 바로 그림의 낼만큼 형사와 운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북송의 문인 사대부들이 의해서 대나무와 매화를 중심으로 사군자가 그려지는 점, 고려에서도 사군자가 그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북송이나 고려 모두 과거 제도를 통해 문인 사대부 층의 적응이 확대되었고 문치주의를 지향하는 시대 분위기 또한 양자가 동계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이에 김부식에 의해서 목적인 정치상에 의해서 문매가 그려지는 후 우리나라에서도 사군자는 크게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들로서는 고려의 정훈진, 정서, 안슈 등이 있었고 조선 정계는 강기양, 신장, 유진동 등 문인 사대부들은 물론 세종, 성종, 인종 등 군왕을 비롯하여 하원이 있었던 안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군왕은 사군대를 필수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 밑에 그 성균관 유생들은 이제 배우기도 했지만 지금 말을 열거를 하려면 많죠. 여기서는 세종과 성종, 인종만 필요했지만 지금 다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려나 조선 정기 사군자는 현존하는 작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 기량이나 양식적 특징을 고찰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 문인화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회부터는 사군자 실기, 난주, 외국 순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실기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이론적인 거 아니면 유리된 것을 곁들여 가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